오늘은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이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지윤이부터 볼게요. 저자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불리기보다는 투자가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는 것 이외에는 국내외 IT 기업에서 20여 년간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그의 경력에서 부동산 분야와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독창적인 이론으로 많은 부동산 투자가에게 영감을 주어왔으며 부동산 투자 이론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최대 실명 부동산 커뮤니티인 아기곰 동호회 운영자이자 부동산 칼럼니스트로 수많은 강연과 기고를 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테크 불면의 법칙을 제시한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신혼의 꿈을 펼쳐갈 젊은 부부, 그리고 지금보다 윤택한 삶을 지향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 뚜렷하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목표 달성에 즐거움을 만끽하라.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비전을 제시하라. 종잣돈을 빨리 만들어라. 자신과 싸워라. 같은 것을 바라보라. 지출을 줄여라. 재테크는 시간과 함께 한다. 돈은 준비된 자의 친구다. 세상에 마술은 없다. 세상은 변한다. 고로 방법론도 변한다. 최선의 재테크는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 탄탄한 재테크를 위한 상식.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닮아라. 가계부는 휴지통에 버려라. 부자지수, 자산지수로 스스로를 평가해보라. 고스톱 잘 치는 사람이 재테크도 잘한다. 말 한마디로 돈도 벌 수 있다. 원가 구조를 알아야 당당하게 깎을 수 있다. 믿는 것이 힘이다. 불확실성이 투자의 매력이다.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투자 타이밍만 잘 살려도 중간은 간다. 황소와 곰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사고의 울타리를 벗어나라.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라. 주식과 부동산 나한테 맞는 재테크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침.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원리를 파악하라. 인구가 줄면 집값이 떨어질까? 베이비 부모 은퇴는 재앙이 될까? 좋은 투자처 고르는 입지를 보라. 입지의 3대 요소. 교통, 교육, 환경을 따져보라. 새 아파트가 좋을까? 낡은 아파트가 좋을까? 아파트는 땅이다. 집을 샀다 팔았다 해야 돈을 벌까? 투자도 심리 싸움이다. 투자 심리는 집값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 상승장과 하락장에서의 전략은 다르다. 아파트, 그 대안은 없는가? 집을 왜 사야 하나? 뚜렷하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과 아무런 목표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결과에서 크나큰 차이를 보인다. 모든 일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 자체는 크게 가지는 것이 좋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목표를 너무 크게 세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기 능력에 비해 너무 과도한 목표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목표 달성을 추구하면 처음에는 의욕에 차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제풀에 꺾이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재테크에서도 마찬가지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무리하게 세우는 것보다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누구든 현금 1억 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억 원을 단기간에 모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목표를 1억 원으로 잡는다면 10중 8구 실패하기 쉽다. 실패의 원인에는 지쳐서 포기한다는 이유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100만 원을 모으는 사람에게 1만 원은 1%나 되는 소중한 돈이지만 1만 원의 지출에도 심사숙고하게 되지만 처음부터 1억 원의 목표를 하는 사람은 0.01%밖에 않는 적은 돈이니 쉽게 지출하게 되어 목표에서 그만큼 멀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것 절약해서 몇 푼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목표를 높게 세우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선 1,000만 원을 먼저 모아보자.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1억 원도 모을 수 있고 1억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10억 원도 모을 수 있는 법이다.
예전에는 티끌 모아서 태산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누가 태산을 모으라고 했나? 조그마한 흙무더기부터 모아보자. 본인의 힘으로 무언가 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쉽다. 재테크 잘해서 재벌되라는 것이 아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는 것이다.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만끽하라.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재테크 성공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자 한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돈이라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에 있는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자기 여건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달성했을 때의 희열을 느껴보자. 마치 험한 산행 후에 정상에 오른 기분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더구나 산은 한 번 오르면 내려와야 하지만 재테크는 짭짤한 결과가 남지 않는가. 문제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기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처음 단계에서는 타인에 의해 관리되는 형태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기적금의 예인데 그런 것을 통해 저축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기적금은 일종의 은행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려고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게 되면 어느덧 만기가 되고 목돈이라는 결과와 목표 달성이라는 좋은 습관을 키울 수 있다. 어떤 것이든 그냥 잘 살고 싶다라는 막연한 희망보다는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꿈이 명확할수록 그 꿈이 실현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갈 곳이 확실하다면 발걸음도 힘찰 것이다. 기억하자 재테크 법칙. 종잣돈의 조기 형성은 성공과 실패의 이정표다. 종잣돈을 빨리 만들어라. 이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진다. 우리 주변에는 유명 브랜드 옷만 입고 외식도 자주 하며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 왜 나에게는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이야 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호의호식을 선호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다. 누군들 그걸 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겨내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돈을 모으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특히 이미 설명한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특단의 인내와 고통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이다. 단순 삶의 질만 따져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귀족도 삶의 질 면에서는 현대에서 사는 우리보다 못하다. 길어진 평균 수명, 더 커진 체격 등이 영양 상태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당신은 과거보다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삶의 질은 확실히 좋아졌다. 하지만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 그럴까? 행복은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치이기 때문이다. 풍족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하더라도 기대 수준은 그보다 더 올라가 버린 것이다. 꽃게찜으로 외식하는 사람은 랍스터 요리를 먹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방글라데시나 네팔 같은 곳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 나라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주변의 비교 대상이 적기 때문이다.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 세뇌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행복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 경지에 오르려면 성실 스님처럼 득도하는 수준이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 동창회 한번 다녀오면 여지없이 깨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재테크가 필요한 것이다. 싫든 좋든 인간은 남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것이 본성이고 그것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집, 똑같은 음식을 무상 제공한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만족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안에서 다른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속물적인 표현이지만 남들보다 더 잘 살면 된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잘 살려면 어찌해야 될까? 금수저로 태어나면 될까? 금수저들도 불행하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기준이 다를 뿐이지 금수저들이
다이아몬드 수저에게 갖는 열등감은 우리 이상이다. 더구나 다이아몬드 수저이든 금수저이든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남들보다 더 잘 살려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거나 남들보다 더 노력하거나 남들보다 더 절약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남들 하는 것 다 하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하다. 사업의 수완을 보이든지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든지 투자에 성공하든지 전략을 통해 종잣돈을 모으든지 어떤 것이든 처음 단계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세상은 변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행복해지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월세의 경우 페이지 44페이지 월세의 경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이자가 주거비라고 할 수 있다. 전세의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즉 금융비용이 주거비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집을 사서 입주하는 경우는 주거비가 없을까? 아니다. 이 경우도 그 집을 전세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자가라도 전세 시세가 높은 집에 거주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돈을 깔고 앉아 있다는 뜻이 된다. 투자는 입지가 좋은 곳에 해놓아야 좋다. 하지만 아직은 걸어다니기에 괜찮은 나이라면 굳이 도심이 아니라 외곽 지역의 적당한 평수에서 몇 년간 살아보는 것도 젊었을 때의 좋은 경험이다.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다세대 주택도 깨끗하고 편리한 곳이 많다. 이런 곳에 거주하면 주거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것이다. 자동차와 주거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적게는 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월 몇백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는 없이 낡고 좁은 집에서 사는 게 도대체가 사람 사는 거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서 전략할까? 옛날처럼 수돗물 조금 아낀다고 부자가 될 것 같은가? 콩나물 사는 돈 줄인다고 큰돈이 될 것 같은가? 어느 직장이건 펑펑 쓸 만큼 월급을 주지 않는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풍잣돈을 만들기까지 특단의 전략을 해야 하는데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자동차 관련 비용과 주거비를 줄이는 것이라는 말이다. 편하고 멋있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폼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후유증은 생각보다 길게 나머지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지출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20대와 30대 초반까지는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고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는 어떻게 하면 지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고 50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지출을 보람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다. 기억하자. 지출을 줄여라.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어느 마을에 아들 둘을 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다. 큰아들은 우산장수였고 작은아들은 집신장수였다. 할머니는 두 아들의 장사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비가 오면 집신장수를 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고 날이 개면 우산장수를 하는 아들이 장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얼굴이 울상이었다. 그러니 해가 떠도 걱정, 비가 와도 근심만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할머니에게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할머니가 비가 오면 우산을 파는 큰아들이 큰돈을 벌게 되니까 좋지요? 할머니, 비가 오면 우산을 파는 큰아들이 큰돈을 벌게 되니까 좋지요? 그리고 날이 개면 이번에는 집신을 파는 작은아들이 큰돈을 벌게 될 테니 이 또한 좋은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할머니는 그 이후부터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싱글벙글 웃고 다녔다고 한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암울하게 보이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전형적인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막상 자신에 의해서는 위의 할머니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생각만 바꾸면 되는 쉬운 일을 자신의 경우에는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기대치 때문이다. 우산장수를 하는 큰아들과 집신장수를 하는 작은아들 모두 동시에 큰돈을 벌어야 한다는 기대치에 현실이 못 따라주니까 언제나 걱정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분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투자 격언이 있듯이 분산 투자의 장점은 투자 위험의 분산에 있지만 단점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는 무리라는 점이다. 정보 해석 능력을 키우는 방법. 혼란스러운 번역기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법이다. 이들은 선지자들 틈에 섞여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토해낸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기에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참 정보만 골라내는 것도 큰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일기를 쓰는 것이다. 첫 번째는 남의 일기를 쓰는 것이다. A라는 사람 또는 B 연구소에서 무엇을 발표하면 날짜와 발표 요지를 메모하고 기사를 스크랩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내용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시간이 말해준다. 특히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방법을 권하고 싶다. 각 증권회사나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실제로는 사지 말고 몇 달간 종이 위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 누구 말이 가장 정확한지 조사해보라. 몇 달 주식 거래하지 않았다고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다.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무늬만 전문가인지 알 수 있다. 주식은 단기간에 승부가 나는 것이므로 이런 방법이 통하지만 부동산은 장기 투자이므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도서관에 가면 잡지나 신문 등에 이 사람들이 과거에 기고한 글들이 있을 것이다. 실력 없는 사람을 골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저것 다 오른다는 사람도 문제이다. 두 번째, 자신의 일기를 쓰는 것이다. 모든 재테크는 변곡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 어떤 중요한 변화나 정부 발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꼭 일기장에 메모해 두도록 하자.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지난 후 그 일기장을 들추어보자. 그리고 몇 개월 정도 지난 후 그 일기장을 들추어보자. 그때쯤이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이야기하는 해설자가 많이 나올 것인데 여기에 우린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몇 개월 전 작성한 답안지와 지금 해설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비교하면 내가 어떻게 잘못 생각했고 어떤 면을 빠뜨렸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훈련하다 보면 점차 선지자로 전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결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내는 해석자는 많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과 결과의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까지 예측하는 선지자는 그 수가 아주 적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당신의 투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의 소중한 돈으로 투자를 하는 만큼 본인이 내공을 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